가을 끝자락에 차가운 바람이 산등성이를 휘돌아 지나갔습니다. 60대 중반의 박순자는 아들 민수와 며느리 미영과 함께 남편의 산소 앞에 서 있었어요. 벌써 3년째 맞는 기일이었지만 여전히 남편이 없는 현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런 날이면 더욱 그리움이 가슴을 파고들었죠. 어머니, 오늘 제사상 어떠세요? 미영이 정성스럽게 차린 제사상을 가리키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물 하나하나까지 정갈하게 담긴 그릇들과 정갈하게 깎아놓은 과일들이 눈에 띄었어요. 술도 특별히 좋은 걸로 준비했어요. 아버님께서 생전에 드시던 것 중에서 가장 좋아하시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걸로 골랐거든요. 순자는 며느리의 지나친 친절과 자세한 설명에 어딘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사위처럼 극진하게 모시는 게 때로는 어색했어요. 물론 마음은 고마웠지만 뭔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죠. 특히 오늘처럼 제사 준비를 혼자서 다 하겠다며 나서는 모습을 보면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 고생 많이 했구나.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야. 순자가 감사 인사를 하려던 그 순간이었어요. 어디선가 낡은 회색 외투를 입은 수척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여자는 창백하고 움푹 들어간 두 눈으로 미영을 뚫어져라 바라보더니 갑자기 순자에게 성큼 다가왔어요. 그 술 버리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보다도 작고 떨렸습니다. 절대로 마시지 마세요. 절대로요. 순자는 순간 온몸에 차가운 소름이 돋았어요. 그 여자의 눈빛에는 절박함과 공포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순자가 뭔가 말하려 하기도 전에 그 여자는 뒤돌아서 산속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죠.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흔적도 없이 말이에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하얗게 되셨는데. 민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야. 순자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하지만 그 여자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사상 위에 술병이 갑자기 불길하게 보였고 미영의 환한 미소마저 어딘지 섬뜩하게 느껴졌죠. 제사 순서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영이 조심스럽게 술을 따르는 모습을 보며 순자는 계속해서 그 여자의 경고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술 버리세요. 절대로 마시지 마세요. 그 절박했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여자의 표정은 단순한 미치광이의 그것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절실하고 간절했던 눈빛이었죠. 마치 무언가 끔찍한 일을 막으려고 애쓰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술잔을 올려드릴게요. 미영이 정성스럽게 따라놓은 3개의 술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 술잔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특히 미영이 자신에게 건네준 술잔을 보니 이상하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술의 색깔도 평소와 다른 것 같고 냄새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았어요. 아니면 자신이 너무 예민해진 건지도 모르겠지만요. 혹시 모를 일이니까, 정말 혹시 모를 일이니까. 순자는 망설이다가 미영이 화장실에 간 사이를 틈타 재빨리 행동했어요. 주위를 살피고 나서 자신의 잔과 며느리의 잔을 바꿔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위치를 바꿨죠. 잔을 바꾸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이 하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이러면 괜찮겠지. 그냥 혹시나 해서 하는 일이야. 순자는 스스로를 달래며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 여자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일 거라고, 산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라고 애써 합리화했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미영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제사상에 절을 올리고 향을 피우는 동안 순자는 계속 술잔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과연 자신이 한 일이 옳은 일이었을까 하는 의심과 함께 혹시 미영이 눈치챘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하지만 미영은 여전히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사 의식을 마치고 드디어 술을 나누어 마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긴장한 마음으로 술잔을 들려고 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미영이 자신의 잔을 손에 들더니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좀 속이 안 좋아서요, 어머니. 요즘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아침부터 속이 쓰려서 약도 먹었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네요. 술을 마시면 더 아플 것 같아서요. 대신 남편이 마실게요. 미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미영이 자신이 들고 있던 잔을 단순히 민수에게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민수가 들고 있던 잔과 슬쩍 바꿔서 넘겨주었던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빠른 동작이어서 민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마치 수많은 연습을 통해 완벽하게 익힌 동작 같았습니다. 순자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이 바꾼 잔을 미영이 다시 바꾼 것이었습니다.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순자는 뒷좌석에 앉아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그 여자의 경고와 미영의 이상한 행동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특히 술잔을 바꾸는 미영의 그 자연스러운 손놀림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아버님도 좋아하셨을 거예요. 미영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그 목소리마저 어딘지 모르게 섬뜩하게 들렸어요. 민수는 운전대를 잡고 조용히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 보였지만 제사를 지내고 나면 항상 그랬기 때문에 별로 이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내로 들어서자 민수의 상태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어깨를 한두 번 으쓱거리더니 목을 좌우로 돌렸어요. 민수야, 괜찮니?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조금 어지러운 것 같은데. 민수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한 손을 이마에 대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시야가 좀 흐릿해지네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정말 설마 그 술에 뭔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미영은 백미러로 민수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걱정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어딘지 묘했습니다. 여보, 차 세우고 잠깐 쉴까요? 미영이 제안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집까지만 가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민수가 갑자기 손에 힘이 풀린다며 운전대를 꽉 잡으려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좌우로 흔들리더니 중앙선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민수야!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손에 힘이 안 들어가요. 시야가 계속 흐려져요. 민수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어요. 미영이 재빨리 운전대를 잡고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어디가 아픈 거예요? 민수는 대답 대신 고개만 흔들었어요.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고 손을 보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병원에 가야겠어. 지금 당장.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바로 응급실로 가요. 미영이 동의하며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민수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계속해서 어지럽다고 했고 손발에 힘이 빠진다고 호소했습니다. 순자는 뒷좌석에서 아들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 여자의 경고를 떠올렸어요. 그 술 버리세요. 절대로 마시지 마세요. 혹시 정말로 술에 뭔가 들어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자신이 잔을 바꾼 것을 미영이 알고 있었다면 다시 바꾼 것도 의도적이었던 건 아닐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거의 의식을 잃을 뻔한 상태였어요. 의료진이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순자와 미영은 복도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손을 비비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계 바늘이 1시간을 넘어가고 있었지만 의료진으로부터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응급실로 들어간 지 벌써 1시간이 넘었는데도 말이죠. 미영은 옆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계속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 괜찮을까요?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하지만 순자에게는 그 걱정스러운 표정조차 가짜로 보였어요. 뭔가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르겠다. 아침에는 멀쩡했는데. 순자는 대답하면서도 계속해서 제사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떠올렸어요. 특히 미영이 술잔을 바꾸는 그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빠른 동작이었어요. 마치 미리 계획된 일처럼 말이죠. 간호사가 나와서 보호자를 부르자 순자와 미영은 서둘러 따라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었어요. 보호자분이시죠?
의사가 순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환자 어머니입니다.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좀 이상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몸 안에서 자연적으로 생길 수 없는 화학 성분이 검출되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독성 물질의 일종입니다. 순자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독성 물질이라고요? 네. 이런 성분은 음료나 음식 또는 특정 약물을 통해서만 체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환자분이 오늘 특별히 드신 게 있나요? 약물이나 술 같은 것 말입니다. 의사의 질문에 순자는 즉시 제사 때 마신 술을 떠올렸어요. 제사를 지내고 와서 술을 조금 마셨어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술에 뭔가 섞여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지만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설명하는 동안 순자는 미영의 표정을 슬쩍 살펴봤어요. 미영은 놀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순자에게는 그것도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어머, 그럼 제사 음식 중에 뭔가 잘못된 게 있었던 건가요? 미영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순자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사상을 차린 건 미영이었고 술을 준비한 것도 미영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술잔을 바꾼 것을 알면서도 다시 바꿨던 것도 미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산에서 만난 여자의 경고가 현실이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 그 독성 물질이 정확히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좀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일단 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물질인 것 같습니다. 손발마비나 의식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에요. 다행히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만 더 많이 섭취했다면 위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순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자신이 술잔을 바꾸지 않았다면, 그리고 미영이 다시 바꾸지 않았다면 자신이 그 독을 마셨을 텐데. 아니, 애초에 미영이 계획한 대로라면 자신이 죽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민수가 큰일 날 뻔했네요. 미영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지만 순자는 그 말이 전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게 느껴졌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순자는 집에 혼자 앉아 그날 일어난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되짚어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하룻밤 입원하게 되었고 미영은 병원에서 돌봐주겠다며 남아있었어요. 순자는 혼자 있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의심스러운 점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제사 음식과 술을 모두 미영이 준비했다는 점이었어요. 평소에도 미영은 정성스럽게 준비했지만 오늘은 유난히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술에 대해서는 아버님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시던 것이라며 자꾸 강조했었죠. 두 번째는 그 산에서 만난 여자의 정확한 경고였습니다. 그 술 버리세요. 절대로 마시지 마세요. 그 여자는 분명히 뭔가 알고 있었어요. 단순한 미치광이가 아니라 진짜로 위험을 경고하려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술잔을 바꾸는 미영의 행동이었어요. 순자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되돌려봤습니다. 미영이 자신의 잔을 민수와 바꾸는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빨랐어요.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순자는 거실을 걸어다니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내가 잔을 바꾼 걸 미영이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다시 바꾼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 나를 독살하려던 계획이. 그런데 여기서 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신이 잔을 바꾸는 바람에 결국 아들이 독을 마시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영은 순자가 잔을 바꿀 것까지 예상했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상황에 맞춰 대응한 것일까요? 내가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위험에 빠뜨렸어.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구하려다가 오히려 아들을 해치게 된 것이었어요. 그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또 다른 가능성도 있었어요. 혹시 미영이 처음부터 민수를 노린 것은 아닐까요? 순자를 먼저 제거하고 나서 민수마저 없애려던 계획일 수도 있었습니다. 생명보험금이나 재산 상속 같은 것 때문에 말이죠. 순자는 미영의 평소 행동들을 되돌아봤어요. 결혼 초기부터 지나치게 친절했던 것, 항상 제사나 집안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던 것, 그리고 가끔씩 보였던 이상한 미소들. 당시에는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계산된 행동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어머니,
민수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내일 아침에는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순자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어머니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 푹 쉬세요. 제가 여기서 밤새 지킬게요. 미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미영의 목소리에서 진짜 안도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아쉬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마치 계획이 실패한 것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것 말이죠.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우선 그 산에서 만난 여자를 다시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여자가 미영에 대해 뭔가 더 알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미영의 과거도 알아봐야 했습니다. 결혼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른 남자와 사귄 적이 있는지,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해친 적이 있는지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서둘러 산소가 있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오늘 오후에 퇴원 예정이었고, 미영은 여전히 병원에 있었어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를 꼭 찾아서 진실을 들어야 했어요. 산길을 올라가며 순자는 어제 그 여자가 나타났던 곳을 기억해내려 애썼습니다. 남편의 산소에서 조금 아래쪽 큰 소나무 근처였던 것 같았어요. 1시간 넘게 그 주변을 헤매다가 드디어 낡은 회색 외투를 입은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여자는 작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순자가 다가가자 여자는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어제보다 더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어제 경고해 주신 분이시죠?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술을 마셨나요? 제가 마신 건 아니에요. 제 아들이 마셨어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그 아이는 절대 혼자서는 끝내지 않아요. 항상 다음 대상을 준비하죠. 그 아이라고 하시는 게 제 며느리 미영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자가 물었어요. 네. 저는 이춘이라고 합니다. 미영이. 첫 번째 시어머니였어요. 춘희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시어머니라고요? 그럼 미영이가 재혼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 아들 정훈이와 결혼해서 3년을 살았어요. 그 3년 동안 미영이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저한테도 정훈이한테도요. 춘희가 무덤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여기 누워있는 게 제 아들이에요. 순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교통사고라고 했어요. 하지만 사고 전날 미영이가 특별한 차를 준비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정훈이가 평소 마시던 차와는 다른 거였는데 그걸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죠. 춘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그때도 독을 탔다는 말씀이세요? 당시에는 몰랐어요. 부검도 제대로 안 했고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거든요. 하지만 미영이가 재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춘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순자는 미영의 과거에 대해 더 궁금해졌어요. 미영이가 재혼 전에 또 다른 남자와 사귄 적이 있나요? 있어요. 대학 동기였다고 하던데 그 남자도 갑작스럽게 사망했어요. 급성 식중독이라고 했죠. 춘희의 말에 순자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럼 미영이가 지금까지 3명을 죽인 거예요? 4명이에요. 고등학교 때 사귀던 남자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자살이라고 했지만 춘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영이는 항상 같은 패턴이에요. 처음에는 완벽한 여자친구나 며느리 역할을 하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독을 써서 제거해버려요. 순자는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저도 표적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아마 시어머니부터 먼저 제거하고 나중에 남편까지 없앨 계획이었을 거예요. 보험금이나 재산 때문에 말이에요. 춘희가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다행히 어제 제가 경고해서 큰일은 막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하죠? 순자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증거를 찾아야 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실제 피해자가 있으니까 다를 거예요. 춘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미영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저 도와주세요. 미영이를 막아야 해요. 춘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죠. 더 이상의 희생자는 없어야 해요.
병원에서 민수가 퇴원하던 날 오후, 순자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습니다. 춘희와의 만남을 통해 미영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우선 미영을 떠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수야, 집에 가서 푹 쉬어라. 엄마가 죽 끓여줄게. 순자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민수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보였지만 의사는 며칠 더 안정을 취하면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민수 돌볼게요. 어머니도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미영이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순자에게는 그 미소가 이제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민수는 침실에서 휴식을 취했고 순자는 미영을 거실로 불러냈어요.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미영아,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순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어요. 네, 어머니. 뭐든지 말씀하세요. 미영은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어요. 제사 때 술잔. 내가 바꾼 거 너 알았지? 그 순간 미영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술잔을 바꾸셨다고요? 연기하지 마라. 나 다 봤어.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잔이랑 민수 잔을 바꾸는 것도 봤고. 미영은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소리가 순자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의 상냥한 웃음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 섬뜩한 웃음이었어요. 알았죠? 물론 알았어요. 미영의 목소리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공손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술잔을 바꾸는 순간부터 다 보고 있었거든요.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그럼 왜 다시 바꾼 거야? 원래대로 돌려놓은 거죠. 어머니가 마셔야 할 술을 민수가 마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미영이 비웃듯 말했어요. 아, 아니다. 사실은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둘 다 없앨 계획이었거든요. 순자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너 정말로 놀라셨어요? 이제야 알아채시다니. 미영이 소파에 편안하게 기대며 말했어요. 저 나름대로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좀 늦으신 것 같네요. 왜 그런 짓을 했어? 우리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순자가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잘못한 건 없어요. 단지 제가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였을 뿐이에요. 미영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부터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민수를 정리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럼 이 집도 재산도 보험금도 다 제 것이 되는 거죠. 순자는 미영의 차가운 말투에 소름이 돋았어요. 보험금이라고? 민수 명의로 보험을 들었다는 거야? 당연하죠. 결혼하자마자 했어요. 거액으로요. 미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민수는 생각보다 체력이 좋네요. 보통은 한 번에 끝나는데 말이에요. 한 번에 끝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예전 남자들은 다 한 번에 끝났거든요. 민수만 유독 버티더라고요. 미영이 아쉬워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순자는 춘희가 말했던 것들이 모두 사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미영은 정말로 연쇄살인마였던 거예요. 너 지금 자백하는 거야? 순자가 간신히 말했어요. 자백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어차피 어머니도 곧 없어질 텐데 비밀을 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잖아요. 미영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며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미영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어요.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춘희가 미리 경찰에 신고를 해둔 것이었어요. 경찰들이 거실로 들어오자 미영은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바로 다시 평소의 상냥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자와의 대화 내용이 모두 녹음되었고 춘희의 증언과 함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거든요. 미영 씨, 독극물 투여 미수 및 계획적 상해, 시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미영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치밀하시네요. 언제 준비하신 거예요? 그 웃음소리가 순자에게는 오싹하게 들렸어요. 너 같은 인간을 그냥 둘 수는 없었다.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미영은 민수 명의로 5억 원이 넘는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어놨을 뿐만 아니라
순자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또한 춘희의 증언을 통해 과거의 남자친구들을 살해한 혐의도 재수사가 시작되었어요. 며칠 후 순자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미영과 마지막으로 마주했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예전에 가면 같은 미소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만 좀 더 조심스럽게 했어야 했나 하는 아쉬움은 있네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사람을 죽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야? 순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쉽지는 않죠.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어요. 저도 살아야 하니까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후회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미영을 보며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차가워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춘희 씨가 맞았어. 너는 절대 혼자서는 끝내지 않는다고 했더라. 아, 그 할머니요? 정말 끈질기시더라고요. 계속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미영이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어머니가 믿어주시더라고요. 당연히 믿었지. 내 아들이 죽을 뻔했는데.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영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잔을 바꾼 게 정말 아쉬웠어요. 어머니를 먼저 정리하고 천천히 민수를 처리할 계획이었거든요. 너무 급하게 서둘렀나 봐요. 순자는 더 이상 미영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돌아서려는데 미영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수 잘 돌봐주세요. 저 없이도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요. 그 말이 마치 진심 어린 며느리의 마지막 인사처럼 들려서 더욱 소름 끼쳤어요. 재판에서 미영은 살인 미수와 사기 등의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의 다른 사건들도 재수사되면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민수는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점차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민수는 종종 순자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몇 달 후 순자는 남편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제사상도 간소하게 차렸고 술 대신 물을 올렸습니다. 여보, 내가 지켜냈어. 우리 아들. 순자가 남편의 묘비 앞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힘들었지만 결국 해냈어. 바람이 살랑 불어와 순자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남편이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어요. 민수는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30대 후반의 나이에 이만큼 자리를 잡은 건 순전히 본인의 노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장인어른 박정식의 도움이 컸습니다. 정식은 민수가 대학생일 때부터 지연과 사귀는 걸 허락해 주셨고 취업 준비할 때도 물심양면으로 응원해 주셨어요. 면접 연습도 함께 해주셨고 힘들 때마다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죠. 민수는 늘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아버님께 용돈이라도 드리고 올까 해.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자기요? 아버지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직접 뵙고 인사드리고 싶어. 요즘 경비 일하신다며 힘드실 텐데. 그럼 내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나 혼자 다녀올게. 당신은 집에서 쉬어. 정식은 최근 60대 초반의 나이로 은퇴를 했습니다. 젊은 시절 대기업에서 관리이사까지 오르셨지만 몇 년 전 복잡한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셨죠. 그 후 한동안 쉬셨다가 몸이 근질근질하다며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하셨어요. 민수는 그런 장인어른이 안쓰러우면서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일하며 살아오신 분이 가만히 계실 수 없다는 걸 이해했죠. 오히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민수가 자주 하는 말이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식은 민수를 친아들처럼 아껴주셨고 어려울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죠. 민수는 그 은혜를 평생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틈날 때마다 장인어른을 찾아뵙고 안부를 여쭤보곤 했어요. 민수는 지연 몰래 봉투에 용돈을 챙겨 넣고 차를 몰았습니다. 정식이 근무하는 아파트는 집에서 30분 거리였어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로비가 넓고 화려했죠. 민수는 주차를 하고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대리석 바닥이 빛나고 있었고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어요. 입주민들이 오가며 여유로운 주말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비 안쪽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목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어요. 감히 손대요? 경비 주제에. 민수는 깜짝 놀라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품격 있는 옷차림의 50대 중반 여성이 정식의 뺨을 후려치고 있었어요. 찰싹하는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주변 입주민들은 수군거리며 쳐다볼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로비 전체가 싸늘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존경하는 장인어른이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있었죠.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고 달려가려 했습니다. 민수가 달려가려는 순간 정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식은 고개를 저으며 손짓했어요. 오지 말라는 신호였죠.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식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여성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고 하이힐 소리를 내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저 태도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식은 경비실로 돌아가 의자에 앉았어요. 민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정식의 뺨이 빨갛게 부어오른 게 보였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방금 그게 대체 뭡니까? 정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내가 잘못한 거야.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요? 저 사람이 어떻게 아버님께. 민수야, 여기서 큰 소리 내지 마. 괜히 일 커진다. 정식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장인어른의 말씀을 거스를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왜 장인어른은 저렇게 당하고도 참기만 하시는 걸까요? 아버님, 설명 좀 해주세요. 대체 무슨 일이신지. 그냥 내가 실수했어. 택배를 엘리베이터에 실다가 그분 옷에 살짝 스쳤나 봐.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라고요? 사람 뺨을 때리는 게 별일 아닙니까? 정식은 한숨을 쉬며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일들이 많아. 그냥 넘어가자. 민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정식의 눈빛이 너무 슬퍼 보였거든요. 준비해온 봉투를 꺼내 건넸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정식은 고맙다며 봉투를 받았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교차했죠. 장인어른을 지켜드려야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연에게 말하자니 걱정만 끼칠 것 같았고 혼자 사귀자니 너무 답답했어요. 결국 장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아버님 뵙고 왔는데요. 혹시 아파트에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닙니까? 전화 너머로 장모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야, 내가 봤구나. 대체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 사람이 누군데 아버님께 저렇게 합니까? 장모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한테는 함부로 못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분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나중에 내 아버님한테 직접 들어. 미안하다, 민수야. 장모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민수는 출근길 내내 주말에 목격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정식의 빨개진 뺨, 그 억울한 표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회사에 도착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죠. 동료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 민수는 회사 식당에서 후배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들려온 대화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어제 회장님 부인 윤미라 여사가 우리 아파트에 오셨대. 진짜? 그분이 직접? 응, 남편 회장님이 그 아파트에 투자했거든. 가끔 시찰 나오신다더라. 민수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윤미라.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우리 회사 회장 부인 아니었나?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 성격 좀 까다롭다면서. 까다로운 정도가 아니라 완전 독하시다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잘라버리신대.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주말에 본 그 여성이 회장 부인이었을까요? 아니, 그럴 리 없어.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민수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오후 업무를 마치고 민수는 인사팀에 근무하는 선배를 찾아갔습니다.
선배님, 혹시 회장님 부인 윤미라 여사에 대해 아시는 거 있으세요? 선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미라 여사? 회사에서 터치하면 안 되는 분이지.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그분 예전에 우리 회사 인사팀장이셨어. 회장님이랑 결혼하면서 물러나셨지만 지금도 회사 인사에 깊이 관여하시거든. 조심해야 돼.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배가 민수의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너 뭔 일 있어?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민수는 컴퓨터로 윤미라를 검색했습니다. 회장 부인의 사진이 화면에 떴어요. 민수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주말에 본 그 여성 정식의 뺨을 때린 바로 그 사람이었죠. 민수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회장 부인과 장인어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장모는 그분한테 함부로 못한다고 했을까요? 퇴근 후 민수는 바로 장인어른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오늘 알게 된 게 있는데요. 그분이 우리 회사 회장 부인이시더라고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정식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 그게 너한테도 좋아. 아버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왜 그분이 아버님께 그러시는 거예요? 옛날 일이야. 이제 다 지난 일이고. 하지만, 민수야,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그냥 잊어버려. 아버지가 알아서 할게. 정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민수는 답답했지만 장인어른을 더 괴롭힐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은 후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리고 그 비밀이 장인어른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지연은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지만 민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민수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자꾸 장인어른 생각이 났어요. 점심시간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윤미라와 관련된 정보를 찾았죠. 그러던 중 오래된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DM그룹 관리사 박정식, 횡령 혐의로 해고. 민수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기사는 10년 전 것이었습니다. 정식이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민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장인어른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았거든요. 기사를 더 읽어내려가자 당시 인사팀장이었던 윤미라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녀가 직접 조사를 주도했고 정식을 해고시켰다는 내용이었어요.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랬구나.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장인어른이 윤미라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장모가 함부로 못한다고 했던 이유가 이해됐어요. 하지만 정말 장인어른이 횡령을 했을까요? 민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장인어른을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지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아니야, 그냥 아버님 보고 싶어서. 민수는 정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장모가 문을 열어줬어요. 어머, 민수 왔니? 아버지는 방에 계셔. 민수는 정식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들어와. 방 안에는 정식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알아봤습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일들요. 정식의 얼굴이 굳었어요. 민수야, 그건 진짜인가요? 아버님이 정말 횡령을 하신 겁니까? 정식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난 안 했어. 그럼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계신 겁니까? 정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증거가 없었어. 모든 증거가 나를 가리키고 있었거든.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었지. 그럼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증명할 수 없었어. 윤미라는 나를 믿지 않았고 회장님도 그녀 편을 들었지. 난 그냥 모든 걸 포기했어. 민수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침묵하세요? 싸워야죠. 민수야,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해. 그때 내가 떠나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 전체가 위험했을 거야. 지연이도 내 장모도 모두가 피해를 입었을 거야.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식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감수했던 거예요. 10년 동안 누명을 쓰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참아온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버님,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괜찮아. 나는 내가 결백하다는 걸 알아. 그걸로 충분해. 민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의로운 분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정식은 담담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동료들이 민수를 보며 수군거렸고 부장님은 민수를 부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 씨, 잠깐 이리 와봐요. 부장실로 들어가자 부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수 씨, 지방 영업소로 발령 날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요? 위에서 내려온 지시래요. 어쩔 수 없나 봐. 민수는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지방 발령이라니 이건 사실상 좌천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인사 조치에 뭔가 석연치 않았죠. 민수는 인사팀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제가 갑자기 발령을 받아야 하죠? 인사팀 과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 씨, 미안합니다. 위에서 내려온 결정이라. 위에서요? 누구 말입니까? 과장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윤미라 여사님이요. 민수 씨가 경비원의 사위라는 걸 아신 모양이에요. 민수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누군가 윤미라에게 알린 거예요. 정식이 민수의 장인어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지연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때문에 당신까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야. 이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라고. 하지만 민수도 막막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방으로 갈 수도 없었어요. 지연은 이제 임신 5개월이었고 서울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날 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식이 서 있었어요. 정식의 얼굴은 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민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정식은 현관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민수는 황급히 장인어른을 일으켰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일어나세요. 내 때문에 내가 고생하게 됐구나. 내가 조용히 지냈어야 했는데. 정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 장인어른이 왜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지연도 나와서 아버지를 부축했어요. 아빠, 들어오세요. 밖에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셋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정식은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민수는 장인어른의 축 처진 어깨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수야, 내가 회사를 그만둘게. 그럼 너도 괜찮아질 거야. 안 됩니다, 아버님. 그건 안 돼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이 그만두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들은 우리를 찍었어요. 정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괜찮아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너무나 강력했고 그들에게는 싸울 무기가 없었어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무너져야만 하는 걸까요?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말이죠.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지연도 뒤척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고민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매일 출근했지만 회사 분위기는 점점 더 냉랭해졌어요. 동료들은 민수를 피했고 상사들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지방 발령 날짜만 다가오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회사 전체에 긴급 공지가 떴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회장의 아들이라면 윤미라의 아들이잖아요. 중환자실에 계시대요. 수술이 필요하다는데 혈액형이 희귀해서 수혈할 피가 부족하답니다. 동료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민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장모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수야, 큰일 났어. 내 아버지가 병원에 가셨어. 네. 아버님이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윤미라 여사 아들이 다쳤다며. 내 아버지가 수혈을 하러 가셨어.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왜 아버님이 거기까지 가셔야 하는데요?
장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아버지 혈액형이 RH-AB형이거든. 정말 희귀한 혈액형이야. 뉴스에서 긴급 수혈자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병원으로 달려갔어.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당하고도 장인어른은 아무 망설임 없이 달려가신 거예요. 민수는 곧장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에는 윤미라와 회장이 서 있었어요. 윤미라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수혈실 문이 열리며 정식이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지만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의사가 물었고 정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아이는 어떻습니까? 덕분에 고비를 넘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미라는 정식을 보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도 함께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정식 씨,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윤미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10년 전 일,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당신은 결백했어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민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윤미라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당신을 내보낸 뒤였고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당신에게 사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정식은 조용히 윤미라를 바라봤습니다. 일어나세요. 바닥은 차갑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당신 사위까지 괴롭혔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회장도 고개를 들어 정식을 바라봤어요. 정식 씨, 모든 게 우리 잘못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보상하겠습니다. 민수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10년 동안 억울함을 참아온 장인어른, 그 긴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정식은 윤미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아이가 무사한 게 다행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가진 직업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저는 그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식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며칠 후 회장 부인 윤미라는 정식을 회사로 초대했습니다. 민수도 함께 자리에 있었어요. 넓은 회장실에는 윤미라와 회장, 그리고 몇몇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식 씨,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윤미라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옆에 있던 회장도 함께 허리를 굽혔습니다. 10년 전 일은 우리의 큰 실수였습니다.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회장이 서류 봉투를 꺼내 정식 앞에 놓았어요. 이건 10년치 밀린 급여와 위자료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우리 회사 명예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연봉은 이사급으로 드리겠습니다. 민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청난 제안이었어요. 정식은 한참 동안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고맙습니다. 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회장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윤미라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요? 부족한 조건인가요? 정식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좋은 제안이죠. 하지만 저는 이미 제 일을 찾았습니다. 경비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회장도 난처한 얼굴로 정식을 바라봤습니다. 정식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10년 전 저는 이 회사에서 쫓겨났을 때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예도, 돈도, 자존심도 다 잃었죠. 한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민수는 숨죽여 장인어른의 말을 들었습니다. 정식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경비 일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더라고요. 아침마다 출근하시는 분들께 인사드리고 택배 받으러 내려오신 할머니 대신 무거운 짐 들어드리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게 지켜주는 일들이요. 정식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관리이사에서 경비원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윤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회장도 숙연한 표정으로 정식을 바라봤습니다. 물론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오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는 거, 그게 더 소중하더라고요. 정식은 서류 봉투를 회장 쪽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제자리에서 행복합니다. 민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지연에게 전화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말이죠. 윤미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민수 씨의 인사 발령만큼은 취소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저지른 잘못이니까요. 그건 감사히 받겠습니다. 정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도 깊이 인사했습니다. 회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정식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저희가 배워야 할 점이 많네요. 정식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후 근무 시간이 다가와서요. 민수도 함께 일어났어요. 회장실을 나서는 정식의 뒷모습이 어느 때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수는 장인어른께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 멋지십니다. 정식은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야. 일주일 후, 민수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동료들은 민수를 보며 미소 지었고 상사들도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공식적으로 발령 취소 통보가 왔고 오히려 승진 대상자 명단에 민수의 이름이 올라갔죠. 민수 씨, 축하해요. 이번에 차장 달 것 같던데요. 후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승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장인어른에 대한 존경심이었죠. 주말이 되자 민수는 지연과 함께 장인어른이 근무하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정식이 경비실에서 밝은 표정으로 입주민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 민수 왔구나. 지연이도. 정식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입주민 한 분이 정식을 보며 말했습니다. 경비님 사위분이시군요. 며칠 전에 회장님 부인이 오셔서 경비님 칭찬 엄청 하시던데요. 그러셨어요? 민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입주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네, 이분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모르고 지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잘 모시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민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윤미라도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입주민이 떠나자 민수는 정식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아버님, 따뜻하게 드세요. 고맙다, 민수야. 정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빠 같은 분이 우리 아빠라는 게. 괜한 소리 하지 마. 아빠는 그냥 아빠일 뿐이야. 정식은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을 성공했다고 말하죠. 하지만 진짜 성공은 따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알겠어요. 제가 왜 아버님을 존경하는지. 민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직업이 뭐든 자리가 어디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네요. 정식은 민수를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민수야, 내가 그걸 깨달았다니 아빠는 기쁘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는 거야. 그때 로비로 한 할머니가 택배 카트를 끌고 들어오셨습니다.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정식은 얼른 달려가 카트를 받아들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몇 층이세요? 2구 고맙네. 15층이야. 정식은 환하게 웃으며 카트를 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민수는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저렇게 키우고 싶어. 할아버지처럼 따뜻한 사람으로. 지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기는 행복할 거예요. 이렇게 멋진 할아버지가 계시니까요. 잠시 후 정식이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장인어른께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아버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평생 배우겠습니다. 뭘 배워?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면 되는 거지. 정식은 민수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오후 햇살이 로비 창문을 통해 들어와 세 사람을 비췄어요. 따뜻하고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장인어른이 경비 일을 하신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 누가 뭐래도 민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죠. 제 장인어른은 제 자랑입니다. 평생 본받고 싶은 분이십니다. 로비에는 잔잔한 음악이 흘렀고 정식은 다시 경비실로 돌아가 입주민들을 맞이했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어요. 뒤돌아보니 정식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그렇게 평범하지만 특별한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